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5강의 타이틀을 3분 만에 끝내는 권리 분석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또는 1분 만에 끝내는 권리 분석, 30초 만에 끝내는 권리 분석,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 1강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경매 시장에 나온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할 때 그 매수 가격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그 매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내가 얼마 정도의 매수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수익성의 문제. 그런데 이 경매 부동산의 권리 분석을 하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위험을 회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경매 부동산의 사항에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가 많지요. 그 외에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경우는 그 권리 분석을 3분 만에 끝낼 수가 있다. 3분 만에 배운 지식으로 일반적인 경우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 또한 위험도 별로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특별한 경우가 있다. 이 특별한 경우에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고, 한편 그 특별한 경우에는 3분 만에 하는 권리 분석, 1분 만에 하는 권리 분석으로는 그 특별한 경우에 권리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특별한 경우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지 못합니다. 그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위험을 제거하고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수익도 생길 수 있고 위험으로부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을 어떤 왕도가 없습니다. 충실하게 민법에 따른 기본 지식을 차근차근 단계별로 공부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일반적인 경우의 권리 분석을 전제로 해놓고 거기에 특별한 경우에 따르는 그러한 위험 회피 이론까지를 정리할 때 비로소 내가 일정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경매 시장에 나갈 수도 있고 거기서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강의는 일반적인 경우만을 전제로 하면은 1분 만에 권리 분석 가능하다 또는 3분 만에 권리 분석을 마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는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정석에 따라서 착실하게 기본 내용을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특별한 위험 회피 이론까지를 전부 정리할 생각입니다. 4강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정리한 내용은 임대차 관계 성립 중에 그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임대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넘어가면은 기존의 임차인은 그 제3자, 즉 새로운 소유자에게 쫓겨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임차인이 쫓겨나면서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임차인은 결국은 원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임대인은 이 임대차 기간 동안에 목적물을 제공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 채무를 부담하는데 도중에 소유권을 이전시켜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차를 해지하고 지불했던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결국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보통 임대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정상적 거래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됐고 그래서 임대인이 자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당연히 이 문제가 커다란 문제 없이 해결되고 임차인은 별다른 재산상의 손실 없이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이 소유권이 임대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 것이 정상적 거래가 아니고
어떤 민사집행법에 의한 임의경매나 또는 강제경매 같은 그런 경매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이 넘어갔고 임대인은 무자력이다. 그러면은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쫓겨나면서 이 무자력인 임대인, 즉 빈털터리가 된 임대인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받기는커녕 자신이 지불했던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임차인이 쫓겨나서 빈손으로 쫓겨나면은 뭐 다른 돈으로 다른 집에 이사가면 되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임차인이 자신이 가진 그 축적한 자본 전부를 이런 보증금이나 전세금과 같은 그런 주거 자본으로 전부 투하하고 있었다. 또 어떤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라면은 그 상가 건물을 자신이 어떤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보증금, 권리금, 그리고 시설,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전부 투하하고 있었다. 근데 어느 날 건물주가 망했고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새 건물주가 나가 하면은 이 임차인은 전혀 갈 데가 없게 됩니다. 그럼 한 푼도 못 건지고 보증금 한 푼도 못 건지고 쫓겨나는 임차인은 갈 데가 없습니다. 자신이 축적한 자본이 전부 다 날아갔기 때문이죠. 그럼 할 수 없이 그것이 주거라면은 아이들은 친척 집에 부탁해서 맡기고 부부는 돈을 벌러 뿔뿔이 헤어집니다. 가정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자영업을 하던 그런 임차인이라면은 생계가 막막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이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임차인 보호 필요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즉, 이 임대인으로부터 그 임대차 목적 부동산이 경매 등을 통해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갔고, 그래서 임대인은 무자력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은 쫓겨나면서 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무자력이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한다 이거죠. 그냥 빈손으로 쫓겨난다. 이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민법상 일반적이고 원칙적 법리에 따르면은 이럴 때 임차인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임대인이 자력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임대인이 무자력이면은 이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민법상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법리로는 보호를 할 수 없다면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별한 법리를 가지고 보호를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되는 겁니다. 이런 특별법의 입법 배경인데, 그럼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임차인은 자동적으로 당연히 보호를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 적용을 받고 이 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실사회에서는 이런 특별법을 통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하나도 하나 못 건지고 빈손으로 쫓겨나는 그런 사항이 현재 이 시간에도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데? 그건 이제 그 특별법의 보호 취지와 보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 요건을 정확하게 갖췄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이 생겨나는 거죠. 자, 이 시간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임차인이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에 대한 그 특별법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